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오정숙이고 나이는 60대예요. 남편은 정년 이후에도 일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결혼한 이래로 부부싸움 한 번 하지 않았지만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들도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출가했어요. 자식도 다 키웠고 걱정할 것도 없죠. 노후 자금도 넉넉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모아뒀어요. 남편과 둘이서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도 별 탈 없이 조용한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 건 아들 부부였어요. 신혼 초에는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최근 들어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했어요. 확실히 아들의 직장은 우리 집에서 더 가까워요. 며느리는 전업주부이기에 어디서 살든 상관이 없죠. 처음엔 아들이 제게 상의해왔어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잘 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소원한 느낌은 있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하지만 여자의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다만 결혼 초에도 동거 이야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아들 부부가 거부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신혼 때는 둘만의 생활을 원했을지도 모르죠.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 동거라니. 왠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어요. 남편은 원래 시끌벅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조금 외로워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하고 나중에 손주가 태어나면 더 시끌벅적해질 거라고 했어요. 남편이 찬성하면 저만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들 부부의 아파트 계약이 갱신되는 달에 이사를 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인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앞으로 한 지붕 아래서 살게 될 텐데 인사 한마디쯤은 하러 올 만도 한데. 결국 아들 부부를 만난 건 이사 당일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과 함께 나타난 거죠. 앞으로 잘 지내보자. 제가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자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답했어요. 절대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맹세컨대 제가 며느리를 괴롭혔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며느리의 태도는 차분한 성격에 저조차도 화가 났어요. 남편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듯 아들 부부를 거실과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면서 아들 부부의 요청에 따라 리모델링도 완료했어요. 이렇게 좁아요? 현관에서 아들 부부의 신발을 정리하고 있는데 집 안쪽에서 아들 부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작은 방은 답답해요. 이런 방에서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집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방이 좁다고 투덜대는 며느리 앞에서 남편은 곤혹스러워하며 머리를 극적였어요. 좁다고? 이 집에서는 제일 큰 방이야. 원하는 대로 리모델링도 해줬잖아. 또 뭐가 불만이야? 남편을 나무라길래 제 목소리도 자연스레 거칠어졌어요. 그제야 겨우 며느리는 제 얼굴을 봤어요. 어머님, 이런 창고 같은 곳에서 살게 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너무 심한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도 며느리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며느리의 기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의 집에서는 이 정도 크기의 방은 창고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애초에 자신의 집과 우리 집의 생활 수준이 너무 달라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역설했어요. 자신의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고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불만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조롱을 당하면 남편도 화를 낼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저 며느리를 다정하게 달래기 바빴어요. 남편은 딸이 투정 부리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들의 태도로 보아 며느리의 이런 태도는 늘 있는 일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15분 정도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듯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큰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어요. 저와 남편은 얼굴을 맞대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렇게 아들 부부와의 동거는 시작되었어요. 함께 살다 보면 아들 내외도 이 집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업주부이자 일을 하지 않는 며느리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은 결국 이 집이잖아요. 아들 부부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저 역시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나이가 들어 힘이 필요한 집안일을 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부부는 방에만 틀어박혀서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넣어두기만 하고 제가 빨래를 해서 말렸어요. 마른 빨래는 접어서 아들 부부의 거실 앞에 놓아주었죠. 아들 부부가 방에서 나올 때는 식사 때뿐이에요. 제가 만든 음식을 불평하는데 남편은 그런 며느리를 신경 쓰는 기색도 없어요.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공과금도 늘었고 식비도 2배로 늘었어요. 집안일도 전보다 2배로 늘었어요. 그런데도 아들 부부는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조금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웃으며 곧 생일이네. 라고 말을 건넸어요. 달력을 보니 제 생일에 꽃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매년 남편이 달력에 꽃무늬로 표시를 해두었죠. 올해는 좀 더 화려하게 그려봤어. 선물은 뭐 받고 싶어? 저는 남편에게 시계가 갖고 싶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쓰던 시계가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해도 부품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두고 있었거든요.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외출할 때 시계가 없으면 불안했어요. 시계? 알겠어. 기대해. 남편은 즐겁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남편과 아들이 마당에서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생일 선물인 시계에 대해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움직이면 두 사람이 알아볼 것 같아서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돈이면 엄마 시계 살 수 있겠지? 여자 시계는 잘 모르니까 며느리랑 상의해봐. 너무 비싸면 엄마가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이 100만 원 안쪽으로 알아봐. 남편은 아들에게 은행 봉투를 건넸어요. 아마 100만 원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들은 봉투 속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금액을 엿듣고 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 두 사람은 제 존재를 모르고 각자 나갔어요. 남편치고는 비싼 선물이에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저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생겼어요. 며느리의 비아냥거림도 이날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신경도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날 밤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잠을 설치고 있었어요. 저는 잠이 안 와 따뜻한 걸 마실 생각에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히 이불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로 나가니 거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뭔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슬며시 발걸음을 옮겨 문에 다가가니 거실에서 아들 부부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과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방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어머님 생신 선물인데 이거 사왔어. 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어차피 시계 브랜드 같은 건 모를 테니까 문방구에서 10,000원짜리 사왔어.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당연히 아들이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들도 함께 웃고 있었어요. 똑똑한데? 남은 돈으로 여행이라도 가자. 아들의 말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어요.
설마 아들이 저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둘이서 어차피 싸구려 시계도 못 알아본다며 저를 비웃었어요. 엄마는 이 시계 나중에 물려줄지도 몰라. 며느리는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저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보다 분노가 더 치밀었어요. 며느라, 오늘 내 생일인데 오랜만에 동생 부부를 초대하려고 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웃에 사는 제 여동생 부부를 식사에 초대하는 건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에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자주 저녁 식사 초대를 했었는데 아들 부부가 꺼려하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못 만나고 있었어요. 편하실 대로 하세요. 하지만 저는 요리 같은 건 못해요. 어머님이 초대하고 싶으신 거니까 어머님이 준비 좀 해주세요. 제 생일인데 전혀 준비 같은 건 생각이 없나 봐요. 생일 주인공이 대접할 준비를 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제 계획이 망가질 테니까요. 알겠어. 맛있는 걸로 준비해야지. 저는 애써 밝은 척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까지 생일 축하 받고 싶은가? 라고 말하는데 저는 못 들은 척 했어요. 이렇게 해서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요리하는 것을 좋아해서 힘들진 않았어요. 오랜만에 여동생 부부를 만나는 것도 기대되었어요. 제부는 전직 군인이에요. 평상시에는 온화하지만 한번 화를 내면 정말 무섭다고 동생이 늘 말하곤 했어요. 남편과 마음이 맞는 것 같아서 현재는 함께 바둑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 부부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 제 걱정을 해주기도 했었죠. 분명 제 편이 돼줄 거예요. 생일 당일 아침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생일의 당사자가 바쁜 건 비웃음거리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부엌에 나타나서 음식을 한 입씩 맛보기만 할 뿐이죠. 남편은 바둑 교실에 갔다 올 때 동생 부부를 데리고 오기로 돼 있어요. 늦지 않도록 저는 서둘러 준비를 했어요. 저녁이 되어 준비가 끝날 무렵 남편이 동생 부부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동생이 큰 꽃다발을 가져와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저는 제 생일을 좋아해요. 가까운 사람들이 축하해주면 정말 기쁘거든요. 며느리는 큰 꽃다발을 보고 어차피 시들 텐데. 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마도 저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걸 거예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무례하게 말하지 마. 라고 며느리를 꾸짖었어요. 평소에는 무슨 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던 제가 주의를 주니까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여동생이 며느리에게 오랜만이네 라고 인사하자 며느리가 가식적인 웃음을 짓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생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고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모두 거실에 모였어요. 큰 테이블 위에 여동생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나란히 놓았어요. 아들 부부가 좋아하는 음식은 일부러 만들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아들 부부가 눈치챘는지 아들 부부가 서로 속삭였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줘서 고맙다고 맛있게 먹자고 했어요. 남편과 여동생은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들 부부는 무표정한 얼굴로 묵묵히 음식을 먹었어요. 가끔 우리의 대화에 맞장구를 칠 뿐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식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여동생이 냉장고에서 생일 케이크를 꺼내왔어요. 생일 케이크까지 직접 준비하기는 좀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는데 반가웠어요. 우리 셋이 선물을 준비했어? 남편은 아들을 부추겼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음흉한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예쁘게 포장된 리본이 달린 상자를 아들이 줬어요. 엄마가 시계를 갖고 싶다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꽤 비싼 거니까 이쁘게 잘 차고 다니세요. 저는 양손으로 리본이 달린 상자를 받았어요. 열어봐도 될까? 그럼요, 열어보세요. 리본을 풀고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내자 상자 안에는 얇은 가죽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어요. 미안하지만 한눈에 봐도 싸구려라는 걸 알 수 있는 수준이었고 초침도 흔들렸어요. 시계 갖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고른 거야? 이쁘네.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며느리 앞에 시계를 들고 보여주었어요. 어머님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에요. 좋은 걸로 샀으니 평생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언제까지 나를 우습게 볼 작정인가? 저는 말없이 집어든 시계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 모두 얼어붙었어요. 당신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100만 원짜리 시계야. 모처럼 애들이 고른 건데 도대체 왜 버리는 거야? 제일 먼저 남편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상처받은 듯한 표정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어요. 제 눈에는 며느리의 입가에 웃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여보, 이걸 보고도 그런 말 할 수 있겠어? 저는 남편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지금 제가 쓰레기통에 버린 시계와 같은 시계가 소개되어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인쇄한 것이었죠. 시계 가격은 부가세 포함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포장도 리본도 모두 똑같은 거였죠. 당신이 나를 위해 시계를 사주려고 한 거 알아요. 근데 얘들이 당신 마음도 짓밟았어요. 저는 우연히 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남편과 여동생 부부에게 말했어요. 남편에게 받은 100만 원으로 10,000원짜리 시계를 사서 100만 원짜리 시계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에게 선물할 계획이라는 걸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여행도 계획했다는 것도 모두 폭로했죠. 나는 시계 볼 줄 몰라서 싸구려 시계 사줘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지금까지 즐거웠지?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 어머님, 너무하세요. 없는 말 좀 그만하세요. 이런 자리에서도 꼭 그러셔야 해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병이에요. 며느리는 제 동생 부부를 향해 평소 제 허언증에 시달린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집안일을 다 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고 동네에 소문낸다든지 오늘 요리도 자기가 만들었는데 아니라고 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다네요. 듣고 있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여보, 당신도 말 좀 해봐. 내 말 맞잖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들은 며느리의 물음에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때 제부가 조용히 쓰레기통에서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완전 싸구려잖아. 이딴 걸 100만 원짜리라고 선물하는 거야?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시계를 아들 부부 쪽으로 던졌어요. 펑 하고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상황이 역전된 아들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너희들 우리가 우스워? 감히 거짓말을 해? 남편의 말에 아들이 벌벌 떠는 게 보였어요. 평소 화를 잘 내지 않는 남편이 화를 내면 손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엄마는 굳이 비싼 시계 안 사줘도 시간만 볼 수 있으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게 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남편은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그대로 거실에서 두 사람을 밀어 현관까지 끌고 나갔어요. 그리곤 현관 밖으로 내쫓고 그대로 문을 닫았어요. 현관 밖에서 아들 부부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여러모로 신경 못 써서 미안하다. 고했어요. 남편이 솔직하게 사과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후 동거는 정리하고 두 사람의 짐은 나중에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들 부부는 작은 원룸으로 들어갔다네요. 사돈이 보증금을 해줬다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이래저래 돈 받아간 게 많아서 더 이상 안 도와준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해요. 전업주부였던 며느리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네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이전보다 더 돈독해진 것 같아 그래도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친구가 해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 소개팅이라 긴장했지만 남편이 쉴 새 없이 말을 계속해줘서 어색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첫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과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데이트하면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아직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청혼을 받았어요. 저는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함께 있을 때 너무 다정다감해서 이 사람이라면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의 판단을 결혼하자마자 후회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이제 나가는데 밥 따먹고 나면 밥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놔줘. 그렇게 남편에게 말한 날 집에 돌아오니 식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오늘 생선이야?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피곤한데 체력 보충을 시켜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처럼 반찬 투정을 하고 또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셔츠 왜 다림질 안 해놔? 출근할 때 매일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꺼내 입는 게 로망이었는데. 라며 매일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벌이니까 좀 더 항의를 해야 했는데 저도 아직 어려서 여자가 다 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비교적 빨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제 아들 수환이에요. 임신 동안은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남편은 평소처럼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저기, 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먹고 기름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 입덧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여보가 요리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요리를 해야 한다면 결혼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 먹고 토하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요리하는 게 힘들다는 건 솔직히 핑계잖아. 정 힘들면 마스크라도 쓰고 요리해줘. 너는 죽 끓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화나는 걸 참으면서 꾸역꾸역 매일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 괴로움도 우리 수환이가 태어난 순간에 눈 녹듯 모두 사라졌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아무리 귀여운 내 아들지만 첫 육아라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우선 잠을 푹 못 자고 아이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계속 쪽잠을 자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왜 우는지 모를 때도 너무 많았어요. 첫 육아로 힘들고 지친 저를 보고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는 것 좀 빨리 달래봐. 시끄러워 죽겠어. 정말 왜 우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 자격이 있기나 해? 대부분 엄마들은 울음소리만 듣고도 왜 우는지 알 수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못 달래는 거야?
라고 저를 질타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잃을 뻔했어요. 이때도 남편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 일이잖아. 내가 왜 결혼한지 몰라? 또 얘기해줘야 알아들어. 그리고 딸이었으면 내가 더 귀여워해줄 텐데. 아들들은 크면 징그럽기만 하고 사춘기 때 반항할 거 생각만 해도 성질이 나. 나중에 커서 나한테 반항하는 날에는 죄다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명심하고 교육 잘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가사와 육아는 여자의 일이라고 하고 자기가 돈을 더 벌고 있으니 당연한 거라는 식이었어요. 물론 수입이 남편이 더 많은 건 맞지만 그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제가 단축 근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없이 수입만 비교하면 아마 제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독박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남편이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슬펐어요. 저는 칭얼거리는 수환이를 달래기 위해 포대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날들이 지나 수환이가 4살이 되었어요. 수환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게 재밌다고 하고 매일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수환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왠지 모르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없던 야근과 휴일 출근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없던 출장 이야기를 하며 2, 3일씩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넌지시 여자 만난다고 너무 바쁜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지만 당연히 남편은 부인했어요. 저는 남편이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미행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열이 나고 감기 같은 게 걸리면 도통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 의혹에 대해 생각하거나 움직일 시간도 없었지요. 당연하겠지만 남편은 아들의 간호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 옮으면 곤란하니까 나는 친구 집에서 잘게. 라고 말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친구 집에 안 가는 거 다 알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들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아들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안 좋아졌어요. 이때 아들이 5살 되었을 때인데 병원에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주치의인 이정혁 선생님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고 가급적이면 부모님께서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가보자고 했지만 귀찮아. 네가 가서 들은 걸 말해주면 되잖아.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치의 선생님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아암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를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독여 주시고 진정시켜 주셨어요. 앞으로 수환이는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아주 힘드시겠지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수환이가 더 힘들어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슬프고 우울해도 참아보자. 수환이를 꼭 낫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과연 아들이 소아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변할까?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겠지? 그러나 제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한마디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 우리 이혼해. 그리고는 이혼 신고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부모님 보고 함께 오라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 뭔가 큰 병이라도 걸렸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 예상했던 대로 단순한 게 아니었네. 솔직히 너랑은 이미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집안일 하라느니 육아 함께 하자느니 잔소리했잖아. 애가 있으니까 이혼만은 참고 있었는데 암이면 치료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잖아. 그거 내 사인은 해놨으니 나머지 작성해서 제출해줘.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침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이혼 신고서를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사와 육아의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만 암에 걸린 아들을 나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아직 직장도 다니고 계신데 내가 일을 하면서 수환이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저는 막막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수환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고 있던 아들이 깨어났어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냈어요. 수환아, 왜 일어났어?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무슨 슬픈 일 있어? 어디 아파? 이번엔 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저는 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닦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아들을 껴안았어요. 저는 소중한 아들을 위해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작별 인사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드디어 찾았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거기에는 10년 전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이는 전 남편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놀랐는데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 집도 이사한 것 같고 넌 SNS도 전혀 안 하잖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이 근처에 산다고 해서 이마트에 올 거라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무리 전 남편이라고 해도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혼자 살지? 어차피 너 같은 애랑 결혼할 멍청한 놈은 없을 테고. 지금쯤이면 수환이도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은데 나랑 다시 시작하자. 아직 우린 30대니까 아이 한 명 더 낳을 수 있어. 전 남편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재혼도 한 번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이혼했다네요. 나중에 늙어서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가 안 낫겠어? 전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어요. 이미 둘째를 낳아서 괜찮아. 그리고 전혀 외롭지 않거든. 그러자 전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는 수환이, 둘째 아들, 지금의 남편이 서 있어요. 남편은 놀란 듯 입이 벌어졌어요. 수환이는 벌써 중학생이야. 그리고 얘는 둘째.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재혼했구나. 너.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거랑 재혼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똑바로 잘 생각해.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나요? 혹시 수환이 주치의 이정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전데 바람 피느라 바빠서 들어본 적이 없으려나? 맞아요. 저는 아들의 주치의였던 이정혁 선생님과 재혼했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도 주치의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들을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고민 상담도 항상 들어주셨어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호감이 생겼지만 의사와 환자 보호자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낼 순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게 계기가 돼서 사귀게 되었고 그 후 재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정말 전 남편과는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열심히 치료해줘서 아들의 암도 완치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의사와 재혼이라니. 그러다 고개를 들어 수환이를 쳐다봤어요. 수환아, 아빠 기억하지?
내가 진짜 네 아빠야. 너는 친아빠와 함께 살고 싶잖아? 그치? 엄마가 재혼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서 말을 해봐.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어렸을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와 엄마를 슬프게 했던 삼촌이 있었다는 건 기억해요. 제 아빠는 옆에 있는 이분이 아빠예요. 알겠어요? 과거의 한 짓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다음에 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겁니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 남편을 뒤돌아 떠났어요. 그 후의 일이에요. 전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과 다시 만나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와서 알게 된 건데, 전 남편이 저와 재결합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좋고 집도 부유하니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겠니?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당연히 거절했죠. 전 남편은 이혼하며 생긴 위자료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둘러대고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지금의 저는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게다가 저는 아직 30대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한 명 정도는 더 낳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전업주부 김가영입니다. 남편 이성욱은 저와 같은 30대 공무원이에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부부는 화목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시부모님은 똑똑하고 남편 자신도 인류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엘리트 남편을 만났으니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틈만 나면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며 집안일을 강요해요. 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학력에 대한 삐뚤어진 자부심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나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 미안해. 며느리는 고졸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 쟤는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 못해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시댁에서 해준 거라 눈치를 안 볼 순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남편은 버리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남편은 시댁에서만 그러지 평소에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삐뚤어지게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에서의 남편은 다정하고 집안일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줘요. 시댁에서의 남편 모습과 너무 달라 이중인격이 의심될 정도죠. 시댁에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식사할 때뿐이라 그 성격 나쁜 시어머니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뿐 집에서는 사람 좋아 라고 스스로 최면 아닌 최면을 걸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연말연시만 되면 바빠져요. 이맘때가 되면 모임도 많고 집에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매년 겪는 일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해가 바뀌어서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금요일은 꼭 늦어져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나이가 들어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니면 술자리를 권하기 어려워졌어. 라고 했어요. 물론 술을 마신다면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술자리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남편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수수께끼가 곧바로 풀렸어요. 금요일 저녁 그날 저는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댁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길에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시댁은 직장에서 멀고 술집도 없는 조용한 주택가예요. 왜 이 시간에 남편이?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역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실 요즘 성욱이가 술이 땡긴다네.
손주가 태어나면 술을 마실 수 없잖아? 그래서 매주 몰래 술 한잔하러 오는 거야.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술을 좋아해서 가족 모임에서도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여요. 시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술을 좋아하시진 않아서 아마도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 말하기가 좀 그랬을 거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과 술 마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직장 동료랑 마신다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의아했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친동생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각각 돌아가셨거든요. 직장인이 되어 이제 막 보답하려던 찰나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보험금과 유산은 제가 30%, 동생이 70%를 상속받았어요. 이는 동생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에게는 상속받았다고만 말하고 이 돈은 아이가 태어나면 쓰려고 저축해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더니 뭐야? 들켰네.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효도 겸 시댁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사라졌죠. 다만 남편한테서 술 냄새와는 다른 은은한 달달한 향이 살짝 코끝을 스치는 건 제외하고 말이죠. 처음엔 털끝이 바짝 섰지만 술 냄새가 많이 나서인지 금방 향이 사라졌어요. 그냥 기분 탓인가? 시어머니가 가끔 향수를 뿌리시니까 그건가 보다. 하며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시댁에 가는 건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으니까 말이죠. 즉,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주일 후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출장 가셔서 시어머니만 집에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가 계실 때 다 같이 모였으면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모이게 됐어요.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가 옆집에서 콩고물 떡을 좀 줬어. 며느리도 나중에 먹어봐. 라며 디저트 떡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여자는 해지고 군것질하면 안 돼. 전부 살로 가서 몸에 안 좋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계속 즐거워 보이셔서 의아했어요. 이미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래도 남편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서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어요. 이거 오늘 처음 스파게티 만들어 본 건데 어때? 라며 맛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정말 너무나도 맛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이 없었어요. 재료가 나쁘다느니 양념이 이상하다느니 하는 말 이전에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웃으며 물어봐서 맛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물을 마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디저트인 콩고물떡을 무척 기대했어요. 드디어 입맛 버린 걸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미각이 이상해졌는지 콩고물떡을 먹어도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에는 물조차도 맛없게 느껴지는 게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동생의 전화였고 시어머니가 통화하고 오라고 하셔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어요. 남동생은 현재 미혼이고 간호사예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이지? 누나, 매형 술 좋아한댔지? 지인한테 좋은 술을 받았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잖아. 그래서 매형 선물로 드릴까 싶은데 괜찮지? 뭐 괜찮아. 마침 지금 시댁에 와 있는데 남편이랑 어머님이 매주 술을 드신다네. 어차피 선물로 줄 거면 모처럼 인사도 하고 직접 와서 주고 가.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평소 같았으면 식사 모임이 끝났을 시간인데 오늘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술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하지만 저는 피곤한 탓인지 서서히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져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웃었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네. 그렇게 조롱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이 순간 남편에게 무슨 짓을 당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나! 누나!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게다가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라? 왜 동생이 날 깨우고 있는 거지? 머리는 무거워서 가누기 힘들었고 계속 졸음은 쏟아졌어요. 남동생은? 119를 불렀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핏 보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는데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술이 아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비쳤어요. 동생은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는데 무슨 일인 거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때 동생이 찾아와서 제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제가 쓰러진 직후에 동생이 시댁에 온 거예요. 술을 갖다 주러 온 거였고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미 집에 갔어요. 라며 남동생을 돌려보내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동생은 매형의 차가 아직 여기 있고 제 신발도 현관에 있는 걸 봤기에 집에 돌아가는 척하고 창문 틈으로 집안을 봤는데 제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던 거죠. 동생은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때마침 남편이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 동생을 보고선 말을 걸었어요. 처남, 아니. 글쎄, 술을 좀 먹더니 완전히 골아떨어졌네.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는데. 남편은 침대로 옮기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저를 숨기려 했어서 동생은 수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일단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저를 침대에 눕혔는데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면서 온몸이 축 늘어져 자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술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업고 나가기는 힘들고 또 119를 부르기에는 모호한 상황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옆에 계속 있을 테니 처남 피곤하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어. 이대로 저를 두고 가기가 걱정된 동생은 선물로 가져온 술 한 잔씩 맛보자며 남편을 꼬셨어요. 남편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동생이 좋은 술이라고 계속 꼬신 거죠. 그때 동생은 제가 마시던 물을 잔에 조금씩 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술을 따라줬대요. 역시 물이 뭔가 수상해서 조금씩 타서 줘봤는데 두 사람 다 금방 잠들었어. 동생은 두 사람이 몸을 못 가누자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대요. 콩고물 떡도 봉지에 담아 보관했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물론 수면제를 먹을 일도 없고 미각이 이상했던 게 수면제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이 가지고 있던 떡을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분명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여자를 데려와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년 전부터 시아버지는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섬 낚시를 다니면서 집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후배인데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무척 마음에 들어했나 봐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집안도 보고 스펙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 라며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편의 바람을 부추겼어요. 차라리 어떻게든 이혼시켰으면 나았을 텐데 그건 동네 쪽팔렸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저를 해치고 스스로 해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거였죠. 이렇게 되면 남편은 손쉽게 재혼할 수 있으니 진짜로 계획을 실행한 거죠. 수면제는 남편이 일이 너무 바빠 불면증이 생겼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발견됐어요. 게다가 남동생이 집을 뒤졌을 때 저는 절대로 쓴 적 없는 유서도 나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게 밝혀져 가중처벌까지 받을 거라네요. 저는 이혼할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해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괘씸한 남편은 마지막 저항인지 변호사의 호통에도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 했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가 위자료를 대신 주시겠다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내 잘못도 있어. 내가 위자료는 대신 줄 테니 아들과 더 이상 엮이지 말도록 해. 아들한테서 내가 나중에 받지 뭐.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대학 후배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두둑히 받아냈어요.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약혼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질까봐 순순히 큰 금액의 위자료를 준 것 같아요. 약혼남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약혼남이 이러한 일을 알 수 있게 소문을 냈고 결국에 둘은 헤어졌어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동생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저를 불러냈어요. 혹시? 하며 카페에 가보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소개해줬어요. 이미 진작에 소개시켜줄랬는데 사건 사고가 많아 많이 늦어졌다고 해서 괜히 미안했어요. 일단 관상은 착해 보였고 남동생을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직장의 간호사라니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동생 인생에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